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키워드로 봤더니 이번 대선의 이슈 흐름은 이거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파기 환송과 아들 논란, 이게 주요 이슈였고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는 단일화 검색어가 오래 따라붙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둘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힘 내부에서는 시간을 많이 허송했다, 이런 내부 비판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젓가락 발언 이후 관련 검색이 폭증했고요. 일명 젓가락 파동은 대선 후반전을 잠식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는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또 짐 로저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진실 공방, 또 이재명 후보 대법원 소통 논란, 이게 불거졌죠. 자, 과연 대선 막판 지지율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지가 관심사입니다. 그 밖에도 유시민 작가의 설란영 여사 비하 발언, 여기 비하에는 여러 가지 뭐 여성이니 학력이니 뭐 이런 것도 논란이 됐죠. 김문수 후보의 이건희 딸 발언 논란, 또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에서 중국의 유세 등등도 사람들의 관심에 올랐습니다. 자, 이런 논란 중에서 내부께서는 이번 대선 전에 어떤 게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김두수 원장님은요? 저는 뭐 여기서 꼽으면 사실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선거 전략이 어긋나게 된 거는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특히 이제 후반부 단일화가 있고 전반부 단일화가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단일화 문제를 후보 등록 직전까지 끌고 가는 바람에 이준석 후보가 후보 등록 시점에 10%를 목표로 통과해야 되는 이 지점에 한 7, 8%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는 이런 식으로 애초에 우리 계획의 3단계 전략에 1단계 진입이 안 돼가지고 결국 마지막 3단계가 지금 투표 끝나는 이 시점에 이제 시작되는 이런 쪽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이슈를 뭐 좋은 이슈인지 나쁜 이슈인지 모르지만 이제 가져가는 바람에 이준석 후보가 후보를 등록하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쭉 활동을 해서 이제 그 성과를 가져와야 될 시점에 선명하게 그 후보의 경쟁 구도를 가져와야 될 시점에 한덕수 총리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냥 완전히 한 2주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제 착오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일화는 어제까지도 단일화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가, 또 뭐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최고 같은 사람이 뭐 단일화를 뭐랄까 공언을 한다든가, 그 이재명 후보까지 끼어들어서 꼭 단일화 될 거다 두고 봐라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일종의 이제 제3정당 제3당의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준석 후보의 어떤 15% 이상 치고 올라가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서울경제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하면 실버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인데 이재명과 이준석, 이재명과 김문수에서 이재명과 이준석의 차가 5% 이내로 들어오면서 김문수 후보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게 이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사실은 좀 더 땡겨져서 하는데 너무 막판 깜깜이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되고 김문수 후보 쪽에 어떤 이 결집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면서 이준석으로 넘어야 될 표가 못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좋은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김문수와 이준석은 선거 당일 마지막까지 딜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준석 그래요? 후보가 아닙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요. 네. 우리 그 공식 선거 캠프에서 단일화의 단자도 꺼내준 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그냥 오로지 선거 전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앤서니 다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권자는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한다. 그래서 뭐 자신의 취직, 세금, 뭐 자녀 교육비, 생활비. 그런데 이제 이번 대선은 초창기에는 조금 이제 뭐 경제적인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이제 완전히 뒤덮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이론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학파가 있어요. 국민은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앤서니 다운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합리적 선택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리고 나에게 경제적으로 더 나에게
더 좋은 효과를 주는 혹은 뭐 내가 원하는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반영해 줄 것 같은 그런 후보에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실은 실제로 선거를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냥 그동안 내가 지지했던 후보 혹은 나의 사회 경제적인 나의 맥락, 나의 배경, 뭐 인종,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제 투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경제 투표라고 하기에는 뭔가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아주 심각했던 경제적인 어떤 문제, 뭐 공황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폭락 사건이 온다든지 지난 윤석열 이재명 대선 당시에는 사실은 경제 투표 작동이 좀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부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특히 서울 시민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복 투표성, 응징 투표성 성격이 있었지만 이번 선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두 가지 키워드. 첫째, 바로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선거는 좀 본의 아니게 이재명 심판 선거의 성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때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은 엄청나게 정치적 피로도가 높고 과연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별반 다를 게 있을 것인가. 사실은 당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치인의 유형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평가는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플러스 이재명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그런 평가라고 선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선거 초반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내란 종식 요거를 이제 가장 중요한 프레임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윤 대표께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이재명 심판 선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선거 전략이고요. 국민들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빚어진 선거인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심판 선거겠어요? 윤석열 심판 선거지.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선거의 원인 제공이 돼가지고 다시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중에 가장 큰 선거, 가장 중요한 선거가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자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탄핵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당연히 후보를 안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후보를 내고 또 뻔뻔하게 이재명 심판 선거다. 독재를 추진했던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이재명이 독재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아무리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 대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또 민주당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압도적인 1위의 대선 후보를 사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뛰어넘으면서까지 만약에 소부에서는 기각하려고 했는데 이걸 대법원장이 개입을 해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넘겨가지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면 이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과연 정치를 사법부에서 개입을 한 거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정치 보복을 한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주권자 국민들이 심판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들이 판단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압도적인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꼴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국민들도 이거는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판단한 근거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 이재명 심판 선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약간 뭐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뻔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적지 않은 숫자가 그런 성격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뻔뻔한 게 아니잖아요. 뭐냐 하면은 저는 지난번에 파기자판 이제 판결 가능성이 거론됐었잖아요. 전 되게 불안했어요. 파기자판 할까봐.
파기자판에서 유죄 때리면 이재명 후보 못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누가 나오든 압도적으로 우리가 져요. 근데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정말 정상적인 대선 후보가 민주당에 나왔잖아요. 여론조사가 70% 넘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보여줬던 그런 모습, 또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의혹, 지금 재판 5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이 또한 국민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심판적 성격이 있다. 사실 민주당 최약체 후보입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다 조금씩 영향이 있죠. 근데 아까 배종호 선보의 말씀대로 제일 큰 거는 이게 비상계엄 그 문제죠. 뭐 그 때문에 해볼 방법이 없는 거고 이제 문제는 우리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령 한동훈 후보라든지 예. 혹은 마지노선인 이제 오세훈 후보라든지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명확한 반대 의사 표시를 했던 특히 한동훈 후보처럼 현장에 나가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후보가 나갔다면 예. 조금은 저희가 해볼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처럼 이렇게 뭐랄까 제가 최근에 선거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장점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청렴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경기도지사 했을 때 어떤 정책적인 어떤 역량이라든지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라든지 장점 참 많은데 그냥 이 비상계엄 하나에 그냥 다 휩쓸려가서 죽는 거예요.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워낙 큰 요소고 나머지 것들은 이 큰 요소 중에서 소소한 물결의 힘이 왔다 갔다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건데, 근데 분명은 이거예요. 뭐 오늘 뭐 저녁 뭐 자정쯤 되면 뭐 결론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나라의 장래는 앞으로 한 3년 동안 시끄러울 거예요. 당장에 지금 대통령 후보 대선 기간 중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이 짓들을 했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얼마만큼 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으로 갈지 이거는 이미 눈에 불이 보듯 이게 명약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걱정될 따름입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최종 투표율이 내일이 아니죠. 오늘 대선 최종 투표율이 몇 % 될지 관심이다. 80% 넘을까? 이런 의견. 전라도 역대 최고치 이 사전 투표율이죠. 자, TK, PK도 지금 투표율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 되시면 거북섬 좀 꼭 다시 살려주세요.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리박스쿨, 자손군, 늘보막교 검증 선거 끝나도 제대로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 대선 막판에 리박스쿨 김문수 연관 가능성 들고 나온 민주당 대단하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다 받으려나 그게 궁금하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어차피 이재명이다. 이제 잠 좀 자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선거하고 왔습니다. 내일을 위한 비전 있는 대통령 찍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각 그래도 각 후보 진영이 예민하게 지켜보는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영남 최종 투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 평균이 4.74%였는데요. 보수 텃밭인 대구는 25.53%, 전국 최저였고요. 부산이 30.3, 그리고 경남이 31.71, 울산 32.01, 경북 31.52,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반면 호남은요, 전남이 56.5, 전북 53.0, 광주 52.1, 모두 50%를 넘기며 결집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그 막판에 이제 PK 지역까지 가면서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1시 현재 이 본투표 투표율을 보니까요. 대구 경북이 20%가 넘었습니다. 대구 23.1, 경북 21.4, 충남도 높습니다. 대전 경남도 19.4, 충남 19.8. 그런데 전남 12.5, 광주 13, 전북 13.2. 그래서 이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게 지역에 따라서. 자, 두 번째, 이준석 후보 득표율이 또 변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10%를 기준점 잡고 이보다 높게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할 거다. 또 반면에
10% 아래로 무너질 경우에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질 거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세 번째 변수는 부동층 향방이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 이제 이슈들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10%에서 5%까지 달하는 부동층이 어디로 이동했을까? 이렇게 이제 막판 그 결과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윤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영남의 투표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이재명 심판 선거가 상당히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비상계엄 잘못됐죠. 뭐 내란 맞습니다. 뭐 내란 수계 윤석열 심판해야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투표율을 보면은 만약에 질 때 지더라도 너무 큰 표차로 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만약에 맥없이 무너지게 되면은 아까 우리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그 무엇도 거칠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큰 것 같고, 물론 지금 이 추세로라면은 사실은 저는 투표율이 잘하면 8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좀 가져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본투표율이 좀 높을 거라고 싫어 보는 게 지금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대한 관념이 이 진영에 대한 지지자별로 완전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확실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은 본투표가 기준이고, 그러니까 투표는 본투표에 하는 거고,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보조적 개념을 확실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꼭 부정선거 이런 거에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지금 막판 영남의 투표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향하고 있는 8080 전략이죠. 그러니까 80% 투표율, 거기서 80% 득표율의 전략이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댓글에 이재명 무조건 50% 넘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고요. 반면에 지금 DK는 강력하게 결집 중이고 PK까지 결집할 땐 국민의힘 후보 역전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점점점 이런 의견 주셨네요. 배종호 특보님. 네, 우리가 좀 전망을 할 때는 객관적으로 전망을 해야지 정확한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번 대선을 이재명 심판이라고 주장을 해대면 그거는 TK 쪽에서는 이재명 심판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시각하고는 좀 너무 동떨어지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남의 지금 본 투표율이 가파른 것은 상대적으로 호남에 비해서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사전투표 때 대구가 25.3%, 전국 평균이 34.7%가 그러니까 무려 한 10%포인트나 적었고, 전남 같은 경우는 56%, 그러니까 뭐 한 31%포인트나 저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데 총합 결과를 보면 그래도 영남의 최종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저는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 드러났고 일부 또 평론가들도 예측하듯이 너무나 결과가 뻔한 그런 대선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TK를 중심으로 한 영남의 전통 보수 지지층들이 좀 상당 부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종 투표율은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대선의 77%보다는 조금 좀 저조한 그런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최종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뭐 불변이다. 그리고 이미 전망을 했기 때문에 50% 넘냐 안 넘느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냐 안 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40%를 넘지 않는다면 보수는 완전히 괴멸될 것이다. 그리고 재편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반면에 김문수가 40%를 넘어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의 5%포인트 이내로 격차를 줄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강성 극우 세력들이 우리 정치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정치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해도 이런 강성 극우 세력들과의 갈등 또 진영 대결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다양한 의견
올려주셔서 소개를 해두고 토론 이어갑니다. 참고하십시오, 패널들께서. 자, TK는 박근혜까지 나섰는데 김문수 압승이겠지 이런 의견 주셨고, 반면에 이번에 TK 이재명 득표율 30%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문재인은 PK에서 홍준표 이겼었는데 이재명이 PK에서 40% 넘느냐 아니냐 이것도 관심거리 중 하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자, 이준석은 9.9% 나오면 잠 못 이루는 날이 반복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균형추 잡아준다. 김문수 40% 넘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두수 부원장님, 진짜 이준석 후보가 9.9, 이렇게 나오면 정말 잠 못 이루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이제 선거비 보존도 못 받는 상태에서 제3 후보로서는 상당히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되는. 그럼 반올림도 안 되는 겁니까? 사사오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뭐 영남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죠. 이게 예. 본투표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으로 77을 넘을 것인가 이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이제 1시가 되면 내가 합산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합산할 때 봐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 영남 투표율은 계속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정 투표, 부정 선거에 관련된 마인드가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본투표에 투표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생긴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투표율에 관계가 없을 거다. 근데 제발 이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이런 행식의 이야기를 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계속 뭐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호남과 영남으로 나뉘고 이런 식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이준석 후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10%를 넘는 것이 대체적인 기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15% 이상을 넘겨서 전액을 보존받고 소위 말하는 한국 정치의 재편에 어떤 키를 쥐고 이것을 한국 정치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선거 또는 친윤, 어게인 윤석열 이런 부분을 막아내는 힘은 이제 이준석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층도 지금까지 기준에 이제 기득권 양당이 하고 있지만 가거냐 미래냐, 미래를 보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이 바닷물로 비교하면 민물, 썰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바닷물의 큰 흐름은 이게 조금이냐 일곱물이냐입니다. 일곱물일 때 밀고 들어오는 이 물량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작은 뭐 썰물 민물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선거의 흐름은 국민의힘에서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한 선거 전략을 짜지 못한 한은 승리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는 약간 계획에 차질이 있었지만 여전히 가거냐 미래에서는 미래를 선택할 거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께는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배정호 특보가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 득표하느냐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해주셨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는 뭐 골든크로스가 이미 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지만 이제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는다는 거는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50%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그건 당연히 40%는 넘을 거고요. 이따 보시면 되고요. 그건 뭐 그리 복잡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하여튼 이건 지금 뭐 투표 진행 중에 이렇다 저렇다 투표 후의 상황을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부적절한, 뭐 특히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계엄으로 민심이 갈갈이 찢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통합해내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이게 누가 돼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일단 모든 게 쿠팡, 알리, 테무로 인해서 골목 상권들 쑥대밭이 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미국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어떤 주택 가격의 또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근데 대한민국의 세수가 또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돈이 쑥쑥 들어오던 그런 시절의 대한민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기 대통령은 지금 국민 통합, 그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될지 사실은 선거 직후에 바로 취임하는 대통령이니까 그런 부분 네. 잘 아셔야겠죠.